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 8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가짜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대가성 공천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궐선거 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또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강 이유로 조사 시간을 협의한 만큼 주말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원내외 투트랙으로 대여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주말 서울도심 집회의 키워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과 전쟁 반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야 5당 연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범국민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겼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야는 제가 아닙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하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까지 마무리하며 이제 14일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직후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에 대통령실 이전을 조언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하며 특검 여론전에도 고삐를 주였습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가나.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 탄핵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는 거대 야당이 도대체 왜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대여 투쟁 동력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버 스토리로 다뤄진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국내적 진실들로 뉴스위크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나 미중 갈등이 아닌 4대 개혁 등 내부의 사회개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등 국내적 현안의 엄중함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개혁을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를 기록해 다시 한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더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 7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인식하에 진행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달 중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올해 안에 활동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보다 3분의 1로 규모가 축소된 제2부속실은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전화를 없애 공식적인 소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른바 여사라인으로 지목된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여론이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소통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의 이달 순방 뒤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밟겠다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침묵하던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윤 대통령의 약속으로 보고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부합해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차원으로도 보이지만 애초 친한계를 중심으로 회견에 부정평가가 적잖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류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대표님의 그 요구를 거절했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용했다 할 수도 없다. 이게 저는 답인 것 같습니다. 한 대표의 메시지가 늦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결국 눈앞에 닥친 여권의 어려움 해소가 최우선이란 판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달 야당의 김 여사 특검 총공세 속에 특검법 이탈표 단속 등 당내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무시하긴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수위 조절 없이 불만만 표출했다간 되려 역풍을 맞아 내분만 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대표가 입장 정리 뒤 곧장 대야 공세에 초점을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의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걸 스스로 확신하고 극단적인 총동원령을 내린 거라고 비판한 겁니다. 한 대표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원내 지도부도 대야 반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용산과의 정면 충돌은 피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와 여론 추이에 따라 당정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군과 해경은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배 한 척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대기 중인 119 구급대가 이송 장비 등을 들고 접근합니다. 선원들은 부축을 받고 한림항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 사고를 당한 금성호의 구조 선원들입니다. 선원 27명이 승선했던 129톤급 부산 선적 금성호가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고등어를 잡은 뒤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배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고 직후 금성호 선단의 어선들이 구조에 나서 15명을 구조했습니다. 배 뒷부분에 그 12명 다 계셨고 2명은 12명 다 구조하고 나서 이제 더 생존자 있나 보다가 2명 이제 찾아서 이제 올렸는데 구조된 한국인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국인 선원 10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선원 12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해군과 민간어선 등 40여 척과 항공기 10여 대를 사고 해역에 투입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그물을 둘러쳐 물고기를 잡는 선망 어선으로 그물과 선체가 연결돼 있어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거기 사고 해점의 수심이 한 80에서 90m 정도 되고 어망이 지금 선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해가지고 또 수심이 깊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등 10여 명은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도는 한림항의 현장 상황실을 마련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1대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정 50여 척과 항공기 5대, 조명탄 230여 발을 사용해 밤샘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그렇다면 침몰한 금성호는 왜 갑자기 뒤집혔을까요? 어획물 무게를 선체가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은 기자입니다. 사고를 당한 금성호는 6척으로 구성되는 선망어업 선단에서 본선 역할을 맡는 선박입니다. 그물을 둥글게 치고 고기를 가두는 핵심 역할이라 가장 많은 선원이 탑니다. 해경은 운반선이 그물에 갇힌 고기를 한 차례 싣고 간 뒤 다음 운반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 선박이 그물 방향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반선이 와서 떠가야 맞는 말인데 두 번째 운반선이 붙이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이제 본선이 침몰된 것으로. 선망어업에서 보기 힘든 사고인데 그물 속 어획물의 무게를 배가 이기지 못한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 진술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Begitu ombansen lepas, jadi ke bawah sama ikan, langsung miring, langsung tenggelam. 무게를 버티지 못한 배가 기울어진 것과 동시에 운반선 등에서 밀려온 파도의 영향까지 더해져 선체 복원력을 크게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파도가 큰 배에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오는 파도 반사파가 있습니다. 배 자체도 형 쪽으로 경사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고 날 수가 있죠. 선박 자체에는 최근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중간검사와 지난해 정기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구명 뗏목 작동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선체 상태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의 최상입니다. 지난 5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의대생 최모 씨. 검찰은 최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마치 사체를 훼손하듯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여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중한 보물이었던 딸을 보내고 남은 가족들은 집안에 갇혀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왔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저질렀다면서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과거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하던 인물로 이번 범행이 알려지며 대학에서는 제적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환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모 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만일 양 씨 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는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다음 주 중반 이후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흉내를 내며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양모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낸 데 이어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파출소 측의 보이스톡에 회신하며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12에도 전화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기 정부 출범 준비를 본격화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지명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마로라고에서 정권 인수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국정 대전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을 승리로 이끈 수지 와이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와이스가 처음입니다.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인 린다 맥마흔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공동 설립자와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트닉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국민의 삶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인물을 선택하면 취임 당일 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팀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 트럼프의 아들들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초중순에는 취임 당일 시행할 행정명령을 만들게 되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 석유 가스 시추 확대,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 해임 등을 제시했습니다.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당선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웨스트팜비치 시내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마로라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돼 정말 삼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경호는 이딴 암살 시도 이후 당선 이전부터 이미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강화된 상태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와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모두 열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내셜 타임스는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쿠슈너가 내년 1월 20일 들어설 새 행정부에서 백악관 직책을 맡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정책에 관한 조언을 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중동 정책을 맡을 안보 분야 인사를 인선할 때도 쿠슈너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당선이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B컷에 이어 2번 연속 인하로 금리 상단이 4.75%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공약인 고율 관세와 세금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래에 있을 일을 가정하지 않겠다며 당장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We don't guess, we don't speculate, and we don't assume. 트럼프가 지난 9월 금리 인하를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질문에도 파월 의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ny of the political things here today, but thank you. 이런 가운데 CNN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트럼프의 견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성상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사퇴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연이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주춤했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강세도 일단 주춤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내린 채 문을 연 뒤 내림세를 이어가며 오후 3시 반 기준 1,386.4원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연이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한숨을 돌린 겁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 되돌림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 또 트럼프 얘기 나오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20원에서 1,380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트럼프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물가가 올라 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이 걸리고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금융 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오는 28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적이고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어느 때보다 금리 인하 요구는 거셉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 부담도 덜었지만 환율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동결 결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진행한 대국민 담화와 또 기자회견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사 라인이 없다. 그런 표현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수용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일단 녹취 나온 내용,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쾌하게 해명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아주 소탈하고 아주 또 진솔하고 전체적인
톤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잘된 기자회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종훈 대표가 5대 요구를 했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그 요구 거의 다 들어준 거로 보십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 거의 뭐 저는 한동훈 대표 그걸 기준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많이 다르죠? 친윤계 중진 권영세 의원은 진솔하고 겸손하게 아주 잘된 회견이었다라고 이제 호평을 했는데 그 앞에 들으신 친한계 정성국 의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네요. 어제 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요. 네. 그 자체로만 평가가 될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까지 한 묶음으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와 기자회견만 따로 떼어내서 평가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담화와 기자회견은 그걸 보신 국민들께서 평가를 내리실 것이고요. 또 이걸 전체 영상으로 보신 분들, 하이라이트로 보신 분들, 또 텍스트로 접하신 분들이 다 평가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든 그 지금 이제 여권, 특히 대통령실이 변화와 쇄신의 초입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평가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의 실천적 조치들과 긴밀하게 연동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그 기자회견을 진솔한 사과였다고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만약에 그 구체적인 조치들이 미흡하다면은 그런 시각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거고 반대로 그 답변이 뭔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도 어떤 그 구체적인 조치가 빠르고 또 충실하게 이행이 된다면은 설령 그 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보시더라도 또 예. 진정성 있는 변화의 노력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어쨌든 당내에서는 좀 지금 당장은 여러 의견들이 혼재하는 건 맞는 이야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민심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속도감 있게 실천이 되는 과정이 뒤따른다면 평가가 자연스럽게 집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후속 조치인데 오늘 보면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이제 출범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달에 이제 여러 순방 계획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요구했던 것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즉각적인 중단,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발표된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는다라고만 네.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중단하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2부속실을 굳이 뭐 규모를 줄였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이외에 여기저기 대통령실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본인의 라인을 구축하고 그 사람들과 사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의혹이 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앞으로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 같은 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전화번호도 바꿨는데요. 전화번호 바꾼다고 해도 우리도 전화번호 바꾼다고 해도 예. 기존에 연락하던 사람들은 다 연락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연락처를 나눠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온 대책들이 저는 민주당에서 평가했을 때는 아무런 국민들에게는 동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예. 사과 일단 진정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자회견 막판에 어떤 기자분이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럼 어디까지 잘못을 인정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됐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찌 됐건 문제가 됐으니 사과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뭔 사과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그 진정성 없는 사과에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는 어제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SNS에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들 이제 쭉 나열을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이제 실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한동훈 대표가 만족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예. 만족을 했다 아니다로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뒤따르느냐에 따라서 네. 한 묶음으로 평가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만족을 하고 말고의 문제도 결국에는 그 조치들까지 다 연동되어서 뭔가 그 예. 입장이 정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SNS 메시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은 본인이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민의를 대변해서
관해서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방향성이 부합하는 것들은 일단 일치한다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이죠. 그러고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민심에 맞는 실천이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러면은 당과 여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게 이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포인트들을 눈여겨보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 했는데, 사실 어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존하고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는 듯이 이제 들렸는데, 한 대표는 이걸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겁니까? 조건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실제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가 없다. 추천하면은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의리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잖아요. 액면, 우리가 대통령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지 어떤 그 현토나 주석을 임의로 갖다 붙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선인 시절에도 그 당선인실에서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은 특별감찰관을 조속하게 임명하겠다. 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당이 이런 것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여기에 어떤 다른 사항들이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나 해석할 만한 근거는 좀 불분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천이 중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반응. 뭐 한동훈 대표의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특별감찰관 역시 조건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특별감찰관 이야기한 뒤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얘기를 또 덧붙여서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한동훈 대표는 그 북한 인권재단과는 별개로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친윤 세력이 계속해서 그것과 연계시켜야 된다. 그게 당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 얘기를 덧붙이신 거는 국회에 공을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회에서 친윤 세력들이 막아줄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아마 논의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 동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특검을 가는 것이 과연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추천목 그렇게 올라오면 내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셨지만,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국회 추천 방통위원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을 때 본인은 그냥 판단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서 추천을 안 했던 적도, 임명을 안 했던 적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특검법을 또 본회의에 올린다는데, 역시나 야당이 지금 기승전 특검법으로 또다시 답정너식 특검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감에 관해서도 좀 약간 그 의도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이 특별감찰관 가지고 속도감 있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면 당내에서 의총을 열 거잖아요. 다음 주에 열리는 건가요? 의총을 열지 안 열지는 유동성이 있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총을 연다면은 이제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의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그 당론까지 모으기 위한 어떤 의총이 될 것인지, 그걸 또 지켜봐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특별감찰관 그 쟁점에 대해서 당의 총의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의총조차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견이 모아질 것인지, 아니면 의총을 열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가변적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주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주라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여당이 할 수 네. 있는 것은 당연히 속도감 있게 해야죠. 물론 네. 지금 그 성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특감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예. 그 절차를 그러면 의총으로 갈지 혹은 어떤 다른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질지 예. 혹은 또 의총에 간다면은 의총에서 총론이 모아질지 아니면은 뭐 표결할지 그러니까요. 이런 사항들은 아직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의총이 열릴지 열려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뭐 이런 것들 다 정치는 무엇을 논의할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김여사 특검법 통과시켰죠? 예. 맞습니다. 예, 야당 단독으로 했고 또 주말에는 또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공세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장애 집회는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번 네. 주 이후에 아마도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도 이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순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폭발할지 민주당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때 함께할 수 있기 위해서 예. 지금부터 계속해서 장외에 나가서 동시에 투쟁을 하겠다. 원 내적인 투쟁도 함께하지만 원 외적인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왜 원내 다수 정당이 왜 자꾸 거리로 나가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원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로 이번에 특검법 발의한 것처럼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나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 계속해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도적 안에서 뭔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도 투트랙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법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4일 날 예. 통과를 시킨다는 게 목표고 본회의에서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돌아오면 또 이제 재표결을 할 텐데 그렇죠. 그때 뭐 여당의 또 이탈표를 또 기대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아마 오늘 우리가 조금 뒤에도 아마 그 여론조사를 좀 다뤄볼 텐데 이번 기자회견의 영향력이 어떻게 민심에 전달됐을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그런 여론을 보면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여론을 함께 보면서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자 우리가 낸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자꾸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독소조항 다 빼고 특검법을 제안해 보겠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 명확히 입장을 내라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데 일단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14일 날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이탈표를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네. 아마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은 저런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는 대규모라고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장외 집회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여론 조성 내지는 그 사법부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있으니까 그 선고에서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그 장외 투쟁의 동력은 급격하게 소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 토요일에도 경찰 추산 17,000명, 서울시 도시데이터 기준으로 집계하면은 15,000명 정도밖에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와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과 약간의 장소적인 간격만 두고 사람이 많이 보이게끔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미 그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 뒤에는 급격하게 동력이 소멸될 것입니다. 그 방탄이라고 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길거리로 나와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사법부가 기존에 내려던 판결을 바꿀 생각을 할 거라는 저는 상상 자체가 어떻게 사법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집권 여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좀 통과시키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사법부의 판결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라고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관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립적이고 또 흔들리지 않고 판결할 거라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의도는 대단히 나쁜 것이죠. 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사건 선고 당일에도 중앙지법 앞에서 더민주혁신회의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법부를 압박할 의도가 없으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이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집회 열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오늘 8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태균 씨 오늘 오전에 들어갈 때 모습 그리고 이제 조사받고 나왔을 때의 모습 두 장면 보셨는데 나와서 이제 단돈 들어갈 때 이제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조사 이후에 거짓의 산이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의혹을 모두 부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되겠죠. 지금 네. 중앙지검에서 검사도 추가로 파견해서 수사팀도 보강했으니까 뭐 수사 인력이나 역량 이런 면에서는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저렇게 거짓의 산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명태균 씨가 뭐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 밑에 묻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족들은 정작 명태균 씨는 아버지를 화장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아버지 산소를 두고서도 언론에 대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과연 거짓의 산이라는 표현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대단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런 것은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걸러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명태균 씨의 말이든 혹은 다른 관련자의 말이든 뭔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지기 전에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송 부의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의 말한 거 공천 대가로서 1원도 받은 적 없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 녹취, 핸드폰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증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명태균 씨가 우리가 영상에 나오지 않았었지만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상당히 단순하다. 돈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모든 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드러나 있는 돈의 흐름이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의 절반을 꼬박꼬박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경남 지역의 출마 예정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대가로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명태균 씨가 수수했다는 점, 그 돈을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용 보존비용으로 메꿔줬다는 점, 그 돈들이 몇은 한 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의 비용으로 쓰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숨겼는지 제출했는지 알 수 없는 그 핸드폰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창원지검이 이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해 과연 정말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묻었다느니, 태우겠다느니, 없애겠다느니 이런 증거인멸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왜 그때 당장 구속수사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창원지검은 기울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핸드폰을 끝까지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창원지검이 그걸 밝혀내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창원지검은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송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끝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SNS에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은 강혜경 씨, 김모 씨. 김모 씨는 여기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죠. 김모 씨 개인 통장으로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검찰 조사에서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명태균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명 씨 측의 이제 변호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천 개입 의혹 자체를 이제 부인하면서 이번 사례가 미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취재,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 인재 추천도 하고 이런 사람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추천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귀찮아하고 다 끊어버리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응답을 해주시면서 받아준 고마운 분이다. 아주 그렇게
그 사례가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포장을 한 건데요. 저는 지금 이거를 말한 명태균 씨나 그 변호인 측이 이번에 오늘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전략을 짜고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명태균 씨가 해왔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에 대한 거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다 까면 대통령 하야해야 될 텐데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번에 출두하면서는 대통령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나의 녹취 이런 것들 없습니다라고 그 변호인이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대통령의 그런 행태는 미담이다라고 막 포장하는 거 봤을 때 저는 명태균 씨와 변호인이 대통령을 향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 일단 대통령이 과연 나를 끝까지 안 지켜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메시지를 던지고 그 확보하고 있는 그 증거를 아마도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는 쥐고 있다가 그 이후에 밝히지 않을까, 그 이후에 공개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최후의 카드로서 뭔가 그거를 여전히 오늘도 아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여지는데 그까지 뭐 본인만의 키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뭐 그렇게 평가한 걸로는 들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명태균 씨는 지금 스스로 본인의 말에 대한 그 신뢰값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거든요. 오늘도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동안 폭로라는 걸 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SNS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이제 여러 정치인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언급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로 폭로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말의 신뢰값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주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을지에는 사실 의문부호가 좀 그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이 오늘 대선 직후에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호고 나발이고 그러고 가면 본인 같은 가나.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내가 여사에게 청와대 가면 죽는다라고 했다. 근데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비속어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풍수지리적인 이제 해설을 덧붙였단 말이죠. 저 통화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아주 급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결국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팩트가 남아있고 그렇다면 저는 명태균 씨의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명태균 씨 핸드폰에 남아있겠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나눈 아니면 녹취 이런 것들로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아마도 저것도 뭐 그냥 허황된 명태균 씨의 그냥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치부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말했던 것들에 다소 허장성세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했던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저 녹취를 공개한 건 역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아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강혜경 씨의 표현으로는 그때 영적 표현이라고 그랬었나요? 그런데 저런 파편적인 정보들 때문에 명태균 씨 사안에서 정말로 규명돼야 될 본질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주요한 의혹 중에 그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명태균 씨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준석 의원의 반응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의혹들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의원은 지금도 방송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명태균 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 라디오에서 우리가 종이로 된 성적표를 받을 때 60점 받으면 집에 팔자로 고쳐서 가져가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이준석 의원은 뭔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풍수지리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여론조사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없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9%였으니까 한 주 사이에 이제 2%포인트가 다시 떨어진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상을 하셨나요? 뭐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결국은 그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
그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네. 화수목 갤럽 조사를 하는데 3일째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일부 결국은 반영. 이번 주에 네. 지연돼서 반영이 된 것이죠. 그게 네. 저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부정평가 요인 중에 1순위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사안인데 그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또 2%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데 그 네. 기한을 넘기면 민심의 기한을 넘긴 대가는 반드시 이자가 붙고 그 이자는 복리로 붙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이나 이런 것도 예. 시한부 중단이나 좀 제한적인 중단이 아니라 정말 전면적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아 정말 뭔가 변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정도의 그런 과감한 조치가 되어야지만이 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민심의 복리 이자를 이자만 조금씩 갚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갚을 정도가 될 수 있다. 네.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녹취 파장이 이번 주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그러고 그런 분석이 많고 갤럽이 오늘은 또 어제 기자회견은 또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다. 그렇죠. 추후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갤럽 조사가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예. 화요일, 수요일 날 측정되지 않은 좀 부족한 세대와 뭐 성별에 대해서 목요일 날 보통 조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오롯이 담긴 여론이라 볼 수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기자회견이 왜 열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때문에 지금 날짜까지 조정해 가면서 열린 것 아닙니까? 근데 담화 기자회견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해결이 됐습니까? 해소가 됐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저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10% 후반대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조차도 아마도 조건부 지지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지켜보겠다. 조금 더 기다려주겠다는 보수 지지층의 최후의 뭔가 그런 보루 같은 지지였기 때문에 예. 이번 기자회견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대통령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또 지지층에 저는 전달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다음 주에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해 봅니다. 예.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고요. 네. 그래서 결국 주초, 주중까지 네. 구체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국민들께서 한꺼번에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수목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사에서 뭔가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저는 대통령실 주말에도 또 주초에도 예. 가시적인 조치들이 더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 뭐 줄줄이 중요한 정치 이벤트들이 있고 여당에서 또 의총은 어떻게 열리고 또 본회의에서 이제 특검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음 주 조사에는 또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고 또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경찰차가 들어가고 구급차도 급히 뒤따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낮 12시 10분쯤입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뒤쫓았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소리를 듣고 나온 B씨까지 공격했습니다.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혼자 살던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동행하셨다.
그리고 원래 주말에만 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가시고 어머니가 계속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달부터는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 탓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이 현관문 센서와 스마트 초인종 등을 지급했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대체 수단으로 여성 안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돋보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카페 테라스에 모여 앉은 남성들이 90도로 인사하며 뭔가를 받아듭니다. 이들의 의심스러운 모습에 순찰을 하던 기동순찰대원들이 불심 검문을 합니다. 잠깐 그럼 저희 차 좀 불러게 같이 가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뭘 가져다? 주민번호 다시 불러보시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달라 의심을 멈추지 않았고 펄쩍펄쩍 뛰며 항의하던 남성은 카페 안으로 도주하려다 제압당했습니다. A씨가 체포된 현장입니다. A씨 일행은 이곳 테이블에 앉아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세고 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다 말하는 게 틀려가지고 신분증 제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계속 문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그 남의 성명을 대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궁을 했죠.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는 확인 결과 지명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대구와 포항 지역에서 활동한 A씨는 특수상해 체포영장, 벌금수배 등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2019년부터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배 내역이 쫙 14건이 뜬 순간 제가 잘 잡았구나. A씨는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인계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검찰의 경우 특활비 80억 원, 특정 업무 경비 506억 원, 감사원의 경우 특활비 15억 원과 특정 업무 경비 45억 원가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확한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거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국회 법사위가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에서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국회 증언, 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현기 법률자문위원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의 일시와 장소가 계속 번복됐고 관련 묘사도 실제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힘들어간 표정을 하고는 양손으로 철창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다름 아닌 스위스 제네바 북한 대표부 건물에 붙은 광고 포스터입니다. 한 북한 인권단체와 국내 광고 전문 업체가 북한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김 위원장 가슴에는 한 명을 체포해 수백만 명을 구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또 그 뒤로는 김일성과 김정일로 보이는 초상화도 있습니다. 이 캠페인 주최 측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 여론을 모으고 북한의 악행을 심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인권 탄압의 감옥에서 탈출하길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광고 속에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이 군이 대응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3, 2, 1, 발사! 발사관을 떠난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가 개발한 현무2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 모습인데 최대 사거리 300km에서 800km에 이릅니다. 일부 탄두에는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한 발로 축구장 서너 개 크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남 안흥에서 발사된 현무2 미사일은 200km를 날아 해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대공 미사일 현궁2와 패트리어3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발사대를 떠난 미사일은 공중에서 순식간에 가상의 표적기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술핵 합대를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육지에서 날아온 증원 전력이 헬기를 이용해 서북도서에 속속 도착합니다. 유사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해병대와 육해공군 병력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방어훈련 모습입니다. 훈련에는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30여 대도 동원돼 해상에서 상륙하는 훈련도 실시됐고 국군 대전병원 이국종 원장이 이끄는 전방 외과팀도 중상자를 응급수술하고 후송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여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대원들이 농장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엔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이 세워졌고 매몰 작업을 위한 천막도 설치됩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2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농장주가 AI가 의심된다며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반을 투입해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 2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전국 오리 농장 등에 대해선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10km 방역대를 지정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AI 항원이 나온 것은 지난달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북에선 지난 2022년 11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만입니다. 해당 농장 10km 방역대 안에는 가금류 농가 98곳, 378만 마리가 사육 중으로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가금류 농장 11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매몰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접한 그 육계 농장도 같은 500m 이내이고 바로 연접돼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같이 예방살처분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역당국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키우던 가금류의 사료 섭취가 줄거나 폐사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의 혈액에서 실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운전자 A씨의 혈액에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이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 치상 혐의도 더해 검찰에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위탁 수화물을 붙이는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보안구역에 들어간 혐의로 4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보안구역인 지하층까지 내려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승객들이 직접 여행용 가방을 붙이는 셀프 카운터를 이용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상대팀 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아약스와 이스라엘의 마카비 텔아비브 팀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암스테르담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대0으로 승리한 홈팀 아약스 팬들이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집단 폭행한 것입니다. In the stadium. We went back. And the attack happened right there, the hotel, Reo Hotel. It's behind the corner. It was everywhere. Yes, it was in the Dam Square. It was here. Everywhere. 유럽에서는 이른바 극렬한 축구 팬인 훌리건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계획된 반유대주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가 수송기 2대를 급파해 자국민들을 송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자국민 10여 명이 다쳤다며 이들에게 일단 호텔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정부에 자국민들이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딕 소프 네덜란드 총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를 이스라엘인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반유대주의적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상을 확보한 로이터 통신은 공격의 성격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최소 5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대한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1차 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연대 이어 오후 5시 반부터는 시청역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행진을 이어갑니다. 또 오후 2시에는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을 이끄는 류중일 감독이 4강에 드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류중일 감독과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려 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선수들을 보기 위해 공항에 나온 팬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출국 절차를 마친 선수들은 팬들에 둘러싸여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같이 찍어주세요. 네, 같이 다 들어와요. 지난달 24일 소집 뒤 서울 고척돔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야구 대표팀은 첫 경기를 닷새 앞두고 타이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날씨와 시차, 음식 등 현지 적응을 하면서 대회 전 타이완 프로팀과 한 차례 평가전도 치를 계획입니다. 한국과 함께 예선 라운드 B조에 묶인 팀은 개최국 타이완은 물론 일본과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 등 어느 팀도 만만히 볼 상대가 없습니다. 세대 교체로 대표팀 재건에 시동을 건 류중일 감독은 슈퍼라운드 진출이 걸린 2위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선발진과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거꾸로 막강한 불펜진과 짜임새 있는 타선은 대표팀의 강점입니다. 일단은 4강 목표를 하고 일단 일본에 가가지고 슈퍼라운드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중간 투수들이 컨디션이 다 좋으니까 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주장 완장까지 찬 송성문은 예선 5경기 중 4승을 거두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선전은 이제 4승 1패 정도로 이제 본선 진출을 해서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성적 꼭 거둬서 돌아오겠습니다. 현지에서 본격 대회 준비에 돌입한 야구 대표팀은 오는 13일 개최국 타이완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심우준에 이어 투수 엄상백까지 KT 출신 FA를 영입했고 KT는 두산 내야수 허경민을 40억 원에 들여와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KT 내야수 심우준을 데려온 한화가 다시 지갑을 크게 열었습니다. 역시 KT의 선발 자원인 엄상백에게 옵션을 포함해 78억 원을 주고 4년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가을 야구가 2018년. 내년 신축구장에서의 첫 시즌을 앞두고 재도약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엄상백은 올 시즌 13승 10패, 평균 자책점 4.88을 기록했습니다. 투수 왕국 KT에서 3년을 선발로 뛰었는데 리그 전체로 워낙 국내 선발이 부족하다 보니 몸값이 훌쩍 뛰었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이제 신축구장에서 하게 되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고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팀 내 FA 2명을 모두 한화에 뺏긴 KT는 두산의 프랜차이즈 선수인 허경민을 데려왔습니다. 4년에 최대 40억. 허경민이 FA를 선언하지 않고 두산에 남았을 때 받게 될 기존 계약인 3년에 20억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2012년부터 1군에서 뛴 허경민은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에 통산 타율 2할 9푼 3리. 올해는 3할 9리로 4년 만에 3할 타자로 복귀했습니다. 한 팀에서 정말 뛴 시간이 길어서 참 그 마음이 처음에는 정말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점에 대해서 이 정도는 내가 정말 이 팀으로 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KT는 주전 3루수인 황재균을 1루로 돌리고 허경민에게 3루를 맡길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JS 파운데이션 이사장이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대한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은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이장은 오늘 JS 파운데이션 재능학생 후원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축구협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자신이 해외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되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이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모모나의 결승 3점포를 앞세워 하나은행을 물리쳤습니다. 종료 3분 전까지 6점 차로 끌려가던 우리은행은 변화정과 심성영의 연속 3점포에 이어 종료 44초 전에 모모나가 다시 한번 3점포를 꽂아 넣으며 65대 62로 승리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정관장을 물리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현대건설은 모마가 34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하고 미파위와 정지윤, 이다연 등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정관장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남자부 우리카드는 먼저 2세트를 지고 내리 3세트를 따내며 대한항공에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회복하며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아침 공기도 오늘보다 부드러워지겠고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선선함을 넘어 온화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는 종일 하늘이 흐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제주도와 전남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